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생화학, 생리학에 이어서 이제 식품위생에 들어가는데요. 자, 식품위생 모의고사는 6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3회씩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 식품위생은 13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15문제씩 구성을 해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습도 당연히 중요하죠. 복습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 50%, 복습 5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먼저 수업 전에 문제들은 다 풀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항상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1회부터 보는데 여러분 책 257페이지죠. 그래서 257페이지 식품위생 모의고사 1회부터 진행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해썹의 중요 관리점에서 특정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최고치 내지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 아,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식품위생 문제요. 우리 식품위생, 영양사의 식품위생은요.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대다수가 거의 식중독에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극히 일부가 다른 데서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했어. 그 다음에 감염병, 그리고 그 다음에 기생충,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요, 그 식중독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가 바로 해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해썹과 관련된 문제도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7원칙과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원칙의 순서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계를 설명하고 이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유형이 바로 그거예요. 설명해주고 이 단계에 해당하는 걸 찾으랍니다. 자, 해썹의 중요 관리점에서 특히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최고치 내지는 최대치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 최대치, 최소치가요, 바로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유해 요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계 기준 내지는 관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다 2번이 되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유부초밥, 김밥, 도시락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은, 그러면 세균성 식중독마다 특정 식품에서 잘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달걀에서 주로 발생한다. 달걀, 마요네즈, 생닭 이런 데서 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살모넬라 이렇게 되고요. 햄버거 패티에서 발생했다. 햄버거 패티를 덜 익혀가지고 발생했다. 그러면은 오이로칠균이죠. 이콜라이 5157 H7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여신이야. 통조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조림 때문에 발생했다. 통조림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보툴리누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이런 식중독균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유부초밥 하려면은요, 유부에다가 누구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밥을 밀어 넣어야 되죠. 김밥 손으로 말아야 되죠. 이렇게 한번 손을 거치는 이런 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은 바로 뭐냐면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상구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원인 식품이요, 이게 우리나라냐 외국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항상 모든 식중독이 다 그렇긴 해요. 우리나라는 주로 손을 한번 거친 전분식품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사람이 손을 한번, 조리자의 손을 한번 거친 전분식품에서. 그럼 거기 보기 나와 있는 유부초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림빵이에요. 크림빵. 그럼 왜 크림빵 같은 경우는 빵을 구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크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 문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크림빵 이런 것들이 주 원인 식품이에요. 거기에다가요
가열을 했는데도 발생을 했다? 우리가 끓여 먹었는데도 발생했다. 떡볶이 같은 거야. 여러분 떡볶이 계속 끓이고 있죠? 그런데도 식중독이 발생했다. 만약에 이렇게 떡볶이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밖에 없느냐면요. 포도상 구균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독소가 내열성이 강해가지고요. 일반적인 가열 조리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죠. 포도상 구균은 일반적인 가열 조리로는 예방 안 돼요. 예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끓여 먹었는데도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야. 그다음에 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주로 육류, 우유, 유제품 이런 데에서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요. 외국하고 조금 원인 식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등어, 가다랑어포 등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고등어하고 가다랑어포를 섭취할 때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대요. 이게 어떤 식중독이냐면 고등어, 가다랑어 둘 다요. 붉은살 생선이에요.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알레르기성 식중독입니다. 그럼 알레르기성 식중독 기억나시나요? 그럼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지금 나와 있는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가다랑어처럼요. 이런 붉은살 생선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런 붉은살 생선에는 뭐가 풍부하게 들어있냐면 아미노산 중에서도요. 히스티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신선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 균의 작용을 받습니다. 원인균이 바로 뭐였냐면 주 원인균이 모르가넬라 모르가니예요.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에 의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탈탄산 반응이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탄산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히스타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었죠. 이게 원인 물질이에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 자, 그래서 여러분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인 물질과 원인균이요. 자,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 히스타민. 그 다음에 원인균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입니다. 이것도 작년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우선 이게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파악이 됐으면 원인 물질인 히스타민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답 1번이 됩니다. 히스타민. 자, 3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 맞는 거 찾으랍니다. 여러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예전에 웰치균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 이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어 있으면은요. 그럼 무슨 균이었냐면 양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은 건요. 내열성 포자를 만들었었죠. 내열성 포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으면요. 그 흔한 통성이 아니에요. 통성이 아니라 편성형기성이죠.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남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남다른 거. 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에 그 영양사 시험에도 편모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오더라고요. 보통 예전에는 이런 보기는 위생사에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영양사에서도 보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생사하고 이렇게 영양사 문제 유형이 점점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자, 그럼 편모가 있다 없다를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요. 식중독균은 다 편모가 있어요. 딱 2개 빼고요. 포도상 구균하고 웰치균만 편모가 없고요. 나머진 다 있어요. 그래서 편모가 없는 애들은 묶어두세요. 웰치균하고 포도상 구균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저 온도가 좀 높아요. 최저 온도 우리 보통 37도씨 내외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높습니다. 최저 온도가 좀 높다. 43에서 47도씨. 43에서 47도씨 이 정도로 높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 이거 분류 기억나시나요? 웰치균 식중독, 퍼프리젠스균 식중독은 그 흔한 감염형이나 독소형이 아니라요. 중간형이었죠. 여러분 중간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생체 내 독소형. 그럼 독소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장 내에서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 흔한 일반적인 독소형이 아니라 장 내에 들어와서 우리 체 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어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주 원인식품도 특징적인데, 얘는 원인식품, 탄수화물 식품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오로지 단백질 식품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실제 족발에서 발생한 적 있잖아요. 단백질 식품을 대량 조리할 때 혐기점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요. 보통 급식소에서 발생을 해요. 대량 조리해서 실온에 방치를 하게 되면은요.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대량 조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급식소에서 발생하죠. 보통 가정집에서는 웰치균 식중독이 거의 발생을 안 해요. 자, 그럼 이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었죠. 자, 그럼 양성인 건 맞는데요. 통성이 아니라 편성 혐기성이에요. 그 다음 2번,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다. 편모 없다 그랬죠. 편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아포 간균이다. 간균인 건 맞는데요. 아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장 내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그렇죠? 식품 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장 내에서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생체 내 독소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탄수화물 식품이 주 원인 식품이다. 탄수화물이 아니라요. 단백질이요. 단백질 식품이 주 원인 식품이죠. 자, 그래서 4번에 옳은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은, 민물고기 담수어를 생식함으로써 감염되는 기생충 찾아라 이거죠. 담수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간 흡충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숙주 기억해두는 거, 분류해두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5번의 답 5번인데요. 그럼 1번 보세요. 광자열도조충. 이것도 생선이 어패류가 문제긴 한데요. 이거는요. 반담수어, 연어가 문제였잖아요. 반담수어, 연어. 그 다음에 이런 폐업충 기억나시나요? 이건 민물개, 가재, 이게 원인이었죠. 그 다음에 아니사키스, 유일한 바다 생선이 원인이에요. 얘도 자주 나왔던 거죠. 바다 생선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아니사키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선모충. 여러분 선모충은 뭐 때문에 발생해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가 중간 숙주였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쌀을 누렇게 만드는 황변미독의 원인 곰팡이죠. 신장독 증상을 보이는 독소를 생성하는 것은 그랬네요. 여러분 쌀을 누렇게 하는 황변미, 그러면 누구예요? 페니실리움 곰팡이가 원인이었죠. 그럼 페니실리움 곰팡이가 원인이었는데요. 원인 곰팡이하고 원인 독소 알아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페니실리움 이슬란디쿰에 의한 건 뭐였냐면요. 간장독이었어요. 간장독.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건 이슬란디 톡신, 류테오스키린. 자,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시트레오 비리데가 있었죠. 이거는 신경독이었고요. 이름 비슷하게 가요. 시트레오 비리딘. 자, 그 다음에 아직 신장독이 안 나왔네요. 마지막이 바로 신장독인데요. 신장독을 일으키는 그 독소는요. 침해 부위가 신장이거든요. 페니실리움 시트리눈입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독소는요. 시트리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황변미 독소는 딱 여기 내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황변미 독소를 찾아라. 황변미독을 생성하는 곰팡이를 찾아라. 뭐 내지는 예전에
황변미 독소 중에요. 신장독인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항상 여기 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황변미와 관련된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황변미와 관련된 건 딱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신장독을 일으키는 곰팡이 독소를 생성하는 애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페니실리움, 시트리눔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3번. 자,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실래요? 2번? 아스퍼길러스 플라부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플라톡신이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아스퍼길러스 오크라세우스는요. 오크라톡신이요. 이름 비슷한 오크라톡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페니실륨 파툴럼 있죠. 얘가 만들어내는 독소는 파툴린이요. 파툴린. 이름 다 비슷하게 합니다. 파툴린. 자,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 폐광주에 재배한 농산물을 장시간 섭취한 사람에게서 골연화증이요. 여러분 폐광주의 그러면 중금속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금속 중에 유일하게 골연화증을 보인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카드뮴밖에 없죠. 카드뮴입니다. 답은 4번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카드뮴 중독증 기억나시나요? 카드뮴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증상이 지금 나와 있는 골연화증. 그럼 골연화증은 왜 하냐면요. 칼슘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칼슘 대사를 방해해가지고요. 칼슘이 자꾸 뼈에 축적되는 걸 방해하고 칼슘을 배설시키고 이래서 골연화증이 오고요. 또 하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죠. 신장에 축적되어서요. 단백뇨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연화증, 단백뇨 증상, 어깨, 허리 이런 데 통증이 되게 심하죠.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해병을 가지고 이타이병 기억나세요? 이타이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공장 폐수나 이런 광산 폐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카드뮴이고요. 중독증은 이타이병, 대표적인 증상 골연화증, 단백뇨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7번의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 납 기억나시나요? 납은 특히 도자기, 범랑 이런 데 유약 성분이 문제가 돼요. 그럼 대표적인 증상이 빈혈이에요. 빈혈하고 뇌장이에요. 그래서 빈혈과 뇌장애를 일으킨다? 납입니다. 여러분 비소 기억나시나요? 3분의 간장 사건이요. 3분의 간장 사건.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아마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3분의 간장 사건의 원인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피부 증상들이잖아요. 피부 증상. 뭐 흑색 색소 침착이 된다든지 하는 피부 증상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은 중독 기억나시나요? 이름 뭐였게요? 미나마타요. 미나마타.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동미나리의 독성분. 여러분 이 자연독은요. 식품과 독성분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동미나리의 독성분 찾으라고. 이게 근데 처음일까요? 동미나리의 독성분 찾으라는 건 벌써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동미나리의 이 중에 독성분이 되는 거 2번이죠. 시큐톡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인데 그럼 나머지 보세요. 아미그달린.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냐면 청매요. 덜 익은 매실, 살구씨 이런 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시트리닌 아까 황변미독이었죠. 곰팡이독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리시닌, 리시닌 피마자요. 피마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었죠. 그 다음에 아마니타톡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죠. 독버섯이요. 무스카린, 아마니타톡신 이런 애들이 바로 독버섯의 독성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식중독. 그럼 뭘 것 같아요? 보기 중에? 노로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노로바이러스 아니면 병원성 대장균인데요. 대장균 식중독인데 건수로 따졌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 1번이 되죠.
자, 그다음에 10번. 다음 중 인소 공통 감염병인 탄저의 원인균은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형태도 시험 문제 나와요. 탄저의 원인균 찾으라고요. 자, 이 중 보기에서 탄저의 원인균이 되는 거 1번이죠. 바실러스 안트라시스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도 누구의 원인균인지 한번 구별하는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거는 세레우스 식중독이죠. 그 다음에 3번 살모넬라 파라티피. 여러분 앞에 살모넬라가 붙었지만 뒤에 이렇게 파라티피 붙으면은요 감염병인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입니다. 파라티푸스. 그 다음에 4번에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브루셀라증의 원인균이겠죠. 그럼 브루셀라증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요? 파상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파상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리스테리아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1번. 단체급식소에서 생채소의 소독에 사용하는 차염소산 나트륨 소독제의 농도로 적당한 것은 그랬네요. 그럼 차염소산 나트륨은 흔하게 우리가 소독제로 이용하죠. 그 락스의 주성분이 바로 차염소산 나트륨인데요. 식품에 이용하는 수도 있고요. 기구나 기구 소독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식품, 근데 모든 식품은 아니고 과일, 채소 이런 거를 살균 소독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기기나 기구 소독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일, 채소에 사용할 적엔 몇 ppm을 이용한다 그랬냐면 100ppm이요. 100ppm. 그 다음에 기구 소독에는요 200ppm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뭘 하나 더 기억해야 되냐면요. 과일, 채소 소독에 사용할 때요. 침지 시간도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침지하면 안 되거든요. 얘는 얼마까지 침지가 가능하냐면 5분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식품에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분까지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과일, 채소, 지금 생채소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100ppm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스트론튬이 식품을 경유하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발생 가능한 장애는 그랬네요. 이것도 이제 작년 시험 문제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스트론튬 90은요,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요, 뼈에 축적이 돼요. 뼈. 그럼 뼈에 축적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혈 기능 장애가 일어납니다. 뭐 빈혈, 골수암, 백혈병 같은 조혈 기능 장애가 일어나요. 12번의 답 5번이죠. 그래서 12번의 답 5번인데요. 1번 보세요. 갑상선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 배웠어요. 갑상선의 장애를 일으키는 건 뭐였게요? 요드 131.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세요. 생식세포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 세슘 137. 세슘 137이요. 자, 그래서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요오드 131.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 세슘 137.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사선 핵종이 지금 3가지잖아요.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스트론튬 90, 그 다음에 세슘 137, 그 다음에 요오드 131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핵종을 찾아라.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을 찾아라. 그럼 뭐 찾으셔야 될까요? 요 2가지요.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 얘는 반감기가 길어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오래가요. 그래서 반감기가 짧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오드 131입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으며 라는 말이 나오면 요오드 131. 그 다음에 길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요 2가지.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이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여름철 생선의 생선 초밥을 섭취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식중독은 이랬네요. 자,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중에 특히 여름철에 생선을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회나 초밥 같은 건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 그럼 보기 중에 뭐가 될까요?
장염 비브리오가 되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브리오는요, 해수균, 바다에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특히 해산어를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해산어를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고요. 특히 얘는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우리나라에 주로 여름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3% 호염균이다. 그래서 바다 생선을 날것으로 회나 아니면 초밥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특이한 예방법이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담수로 씻어주면 예방이 가능해요. 담수, 바닷물이 아닌 담수, 그러니까 수돗물 같은 걸로 씻어주면요 예방이 가능한 게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 5번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똑같아요. 여름철에 생선이나 생선 초밥을 먹고, 플러스, 거기까지는 똑같고, 거기에다가요, 폐혈증의 증상을 보였다. 이랬을 때, 원인균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도 장염 비브리오가 될까요? 그땐 장염 비브리오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폐혈증 증상을 보인다는 거는요. 이 장염 비브리오는 폐혈증 안 보여요. 폐혈증이 그냥 장염 비브리오는 그냥 복통, 설사, 발열 그런 것들이고요. 폐혈증까지 가는 건 비브리오 폐혈증균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따로 있어요. 장염 비브리오가 아니라 비브리오 폐혈증균. 그래서 비브리오 부니피커스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글로 나올 테니까. 얘를 한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부니피커스. 자, 그래서 그냥 이게 생선을 먹고 탈이 났다. 그럼 보통은 장염 비브리오인데 거기다 폐혈증 증상까지 같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폐혈증균을 따로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식품의 부패, 변질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을 찾아라.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은 보존료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존료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보존료 말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살균제죠. 살균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해 줄 수 있는 거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같은 것들이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 4번이 됩니다. 네, 마지막 15번. 정제가 불충분한 증류주에 함유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 시 펙틴으로부터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알코올 발효 시에도 만들어지네요. 펙틴으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는 시신경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래서 여러분 술에 함유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뭐냐면 메탄올이죠. 그래서 시신경의 염증을 일으킨다. 증류주에 함유될 수도 있고요. 알코올 발효 시 과실주, 과일주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 메탄올입니다. 자, 그럼 15번의 답 3번이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느냐 이거랑 연결하는 문제가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보기 중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요. 감자 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했을 때 발생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감자 같은 거 튀길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그럼 뭘까요? 아크릴 아마이드요. 그래서 감자에서 감자를 튀길 때 생성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아크릴 아마이드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햄 제조할 때 우리 색깔 예쁘라고
아질산 쓰잖아요. 아질산염. 자, 그럼 우리가 햄에서 햄 제조 시 사용되는 아질산염 때문에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그럼 뭘까요? 니트로사민. 그쵸? 니트로사민. 그 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질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뭘까요? 과산화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이옥신은 쓰레기 태울 때 나오는 거죠. 쓰레기 태울 때. 그 다음에 그럼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였는데, 여기 보기에는 없는데요. 탄 음식, 훈제식품, 이런 데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있죠. 예전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좀 드물게 나오는 애, 벤조피렌이요. 자, 그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이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15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풀어봤는데요.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근데 문제들이 되게 긴 문제가 거의 없지 않아요? 식품위생은 그렇게 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회 볼까요? 2회. 260페이지 2회 봅니다. 자, 1번. 지상 최악의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PCB, 다이옥신, 프탈레이트의 공통점은 그랬네요. PCB, 다이옥신, 프탈레이트가 공통점이 있대요. 자, PC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강류 사건의 원인 물질이었죠. 다이옥신, 우리 쓰레기 태울 때 나오죠. 프탈레이트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프탈레이트는 뭐냐면 열 가소성 수지의 가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왜 우리 랩 같은 거 찍찍 잘 늘어나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프탈레이트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대요. 뭐가 공통점이냐? 얘네들은 내분비 교란 물질들이에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PCB, 다이옥신, 프탈레이트의 공통점은요,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거 2번을 맞게 고칠 수도 있어요.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해당하는 건요. 유기염소계 물질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건 다이옥신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에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식중독의 원인균인 병원성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그럼 병원성 대장균 그러면은요, 감염형이죠. 그럼 감염형들은 다 그럼 무슨 균이에요? 음성균이었죠. 우리가 리스테리아 빼고는요, 다 그럼 음성이었고요. 그럼 그럼 음성균들은 포자를 만들지 않았었고요. 포자를 만들지 않으니까 열에 상당히 어떠냐면 약했던 거 기억나세요? 열에 약해서요, 몇 도로만 가열해도요? 60도로만 가열해도 충분히 사멸이 돼요. 60도씨에서요, 30분만 가열해도 충분히 사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흔한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이었죠. 호기성 통성염기성. 그 다음에 감염형 식중독의 대표였죠. 감염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뭐, 편모는 있죠. 우리 아까 딱 하나, 두 개. 웰치하고 포도당 구균만 빼고 다 있으니까 얘도 편모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대장균. 유당 분해할 수 있었지 않아요? 유당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었죠.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여러분 또 잘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분류요. 발병 양식에 따른 분류. 여러분 4가지로 분류해둬야 되는 거 아시죠? 장관 독소원성, 그 다음에 장관 침입성, 그 다음에 장관 출혈성. 여러분 장관 병원성 대장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장관병원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유유화의 설사증. 아기들의 설사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관병원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관독소원성. 이건 말 그대로 장내 들어서 독소를 만드는 균이거든요. 대장균 중에. 얘는 증상이 뭐랑 되게 비슷했는지 기억나세요? 콜레라고요. 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요. 여행자 설사증의 원인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침입성. 이거 뭐랑 비슷할게요? 이질요, 이질. 이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관 출혈성 대장균. 그러면 대표적인 애 기억해야 되는 거 아시죠? 5157이요. 5157균이 이 장관 출혈성 대장균의 대표였죠. 자, 얘는 체내에 들어와서 베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주증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증상은요. 출혈성 대장염이죠. 근데 원래 주증상은 출혈이 일어나는 게 주증상인데 특이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약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증상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심장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죠.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햄버거 패티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인가 햄버거 패티 때문에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덜 익은 이런 햄버거 패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분류 간단하게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복잡하거나 되게 깊이 있는 걸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저 정도 수준의 것들만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 그람 양성이 아니라 음성 간균이고요. 아포 형성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흔한 통성염기성입니다. 2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유당 분해력이 있어요. 유당 분해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2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해썹 수립의 7 원칙 중 식품의 현실적인 유해 요인과 잠재적 유해 요인을 발굴하고요.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는 여러분 유해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 그게 뭘까요? 유해 요소 분석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순서도 알아야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런 식으로도 나오잖아요. 7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뭐 7원칙 중 여섯 번째 원칙은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순서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 1번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상온 방치한 매운탕 재료를 끓여 먹었는데요. 식중독이 발생했대요. 이랬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이랬네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충분히 가열해서 조리하면 세균성 식중독은 뭐예요? 예방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가열 조리에 의해서 예방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요. 그래서 답은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요. 아까도 했듯이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집에서 조리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요.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독소용이에요. 그럼 뭘 먹어서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독소를 섭취해서. 그래서 포도상 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독소죠. 그럼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엔테로톡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엔테로톡신은 상당히 내열성이 엄청 강해요. 내열성이 엄청 강해서 참고적으로 보면 220에서 250도씨로 가열해야지만 파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220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열 조리에 의해서는 예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온에 방치를 하게 되면은 독소가 빨리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법 중에 중요한 게 가열 조리가 아니라 어디에 보관하는 거예요? 냉장 보관하는 게 주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실온에 방치를 하게 되면은 독소가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독소가 생성이 됐으면은요, 아무리 끓여도 예방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 되죠. 엔테로톡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방법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식중독은요. 예방법도 되게 잘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저기 포도상구균 식중독 예방하는 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냉장 보관을 한다. 실온에 방치하지 않고 냉장 보관한다. 이것도 예방법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방법이 뭘까요? 화농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금하는 거야. 그럼 화농상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화농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금하는 거, 조리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방법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방법 찾는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음식물의 붕산을 혼합한 독재는 어떤 해충의 구제에 사용되는가?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붕산, 뭐의 구제에 이용을 하냐면 바퀴벌레죠. 답은 1번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와파린 기억나시나요? 와파린? 와파린 하면 이건 뭐 구제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쥐였죠. 쥐. 그래서 붕산하면 바퀴벌레, 와파린하면 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5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맥각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 여러분 맥각독 기억나시나요? 맥, 보리맥. 자, 특히 보리, 호밀, 귀리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건데요. 맥각독 원인 곰팡이 기억나세요? 원인 곰팡이? 원인 곰팡이는 클레리셉스. 클레리셉스수. 맥각을 생성하는 곰팡이가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어떤 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냐면 보리맥이잖아요. 보리, 곡류 중에서도 특히 보리, 호밀, 귀리 이런 데서 특히 잘 발생해요. 자, 그러면 맥각독에는 뭐가 있었느냐? 맥각독,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이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맥각독은요, 다 앞에 뭐로 시작해요? 에르고로 시작해요.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다 에르고로 시작합니다. 에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급성중독. 급성이면은요, 기반적인 위장장애, 소화기계 장애, 위장장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경련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신경 증상들. 근데 이거보다 정말 독특한 증상은요, 임산부에게 자궁근을 수축을 시켜요. 자궁근육이 수축이 되면은 유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임산부의 유산, 사산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만성이면은요, 경련이나 궤저가 일어나요. 경련형 사지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경련이 일어나죠. 궤저형 썩어 들어가요.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맥각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만 쫙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맥각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1번 원인 곰팡이는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다. 이거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죠. 그 다음에 2번 주 원인 식품 쌀, 옥수수, 땅콩, 두류. 여러분 땅콩, 곡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 아플라톡신이에요. 맥각독은 보리, 호밀, 귀리 이런 데죠. 그 다음에 3번 원인 독소는 발암성 있는 간장독 성분이다. 이거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이죠. 맥각독은요,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곰팡이 독소는요, 가열에 의해서 손쉽게 분해되지 않아요. 분해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5번 만성 중독의 경우 경련, 궤저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렇죠? 만성 중독의 경우 경련형, 궤저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6번에 옳은 것은 5번이 되죠. 자, 그래서 6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를 찾으래요. 여러분 그 유해 첨가물은요, 이름 구분하는 정도 딱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유해 감미료 찾아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보기 한번 쭉 보세요. 아스파탐, 사카린, 롱가리트, 둘신, 아우라민. 이 중에서요, 사용이 금지된 유해 감미료에 해당이 되는 거 4번이죠. 둘신이요.
설탕의 250배의 감미가 있었잖아요. 이거 예전에 단독 문제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설탕의 250배의 감미를 갖고 있으면서 혈액독 인 걸 찾아라. 둘신입니다. 혈액독,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거 둘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스파탐하고 사카린도 감미료긴 한데요. 식품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롱가리트 이거 유해 표백제였죠. 그 다음에 아오라민은요. 유해 착색제였어요. 색소. 자, 그래서 7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여러분 우선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균성 식중독을 나누면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눴죠. 여러분 독소형의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면 포도상 구균하고 보툴리누스. 이거 제외하면 거의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염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캠필로박터도 뭐에 해당이 되냐면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필로박터도요 감염형 식중독이에요. 그럼 감염형은 이거 기억나세요? 리스테리아 빼고 다 그람 무슨 균이라 그랬냐면 음성. 그럼 그람 음성들은요 포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포자 안 만드니까 열이 어때요? 약해요. 그래서 60도로만 가열해도 충분히 사멸이 가능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간균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편모가 있어서 운동수 있고 다 가능한데 얘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주 특이한 특징. 여러분 다 기본이 통성염기성 아니에요? 클로스트리디움 편성염기성.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다 통성이잖아요. 근데 얘는 통성이 아니죠. 그 흔한 통성이 아니라 캠필로박터는 뭐였을까요? 미호기성. 그래서 얘는 이거랑 연결해서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그랬죠. 미호기성. 산소가 적을 때 잘 자라는 미호기성 식중독균을 찾아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캠필로박터.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엔 또 이거랑도 연결을 잘해요. 뭐랑 연결하냐면요. 소량. 11삼승 이하의 소량으로 발생이 가능하고요. 잠복기가 비교적 어때요?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잠복기를 굳이 며칠 이런 보통 몇 시간인데 얘는 며칠이죠. 그래서 얘는 잠복기가 평균 2에서 5일인데 숫자는 기억 못해도요. 잠복기가 길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소량으로 발생하는 애들은 잠복기가 긴 편입니다. 자, 그래서 소량으로 발생 가능하며 잠복기가 길다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캠필로박터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닭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8번 볼게요.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아라. 1번 독소형 식중독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보툴리누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 2번 원인균은 그람 음성균은 맞는데요. 통성염기성이 아니라 미호기성 간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잠복기는 평균 3시간 정도로 짧다. 오히려 길지요. 보통 이렇게 잠복기가 평균 3시간 정도로 짧은 거 뭐에 대한 특징이냐면 포도상 구균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증상은 수막염, 폐혈증, 유산을 보인다. 수막염, 폐혈증, 유산의 증상을 보이는 거 리스테리아죠.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5번 미량을 섭취하더라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답은 5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8번의 답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캠필로박터는요, 소량으로도 발생이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5번이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소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묶어두셔야 돼요. 소량. 내지는 미량, 소량, 내지는 미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식중독.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캠필로박터 있죠? 캠필로박터. 근데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는데. 뭐가 더 있었을까요? 이콜라이 오이로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리스테리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소량으로 발생 가능하며 라는 말이 붙으면요. 답은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문제에서 가장 소량의 균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그때는 답은 리스테리아예요. 가장 소량.
그래서 문제에 소량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근데 가장 소량 이 말 나오면 리스테리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온 김에 우리 보통 식중독균들은 다 저온균들 아니에요? 그쵸? 자, 저온균인데 특이하게 저온균이란다. 중온균이요. 중온균인데 특이하게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라는 말이 붙으면은요.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 미호기성 이 말이 붙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호기성이라 붙으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캠필로박터. 그래서 특이한 경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정리해드린 것들은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